국내 증시가 오늘은 폭락, 오늘은 폭등을 반복하면서 증시의 급격한 흔들림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재 증시 어떤 상황이라 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사실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것 같고요. 3월 4일 하루 만에 코스피가 전일 대비해서 12% 폭락하면서 사상 최대 1일 낙폭을 기록했죠. 코스피가 출범한 1983년 이래 최대 하락률이고요.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직후의 하락률조차 뛰어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고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50조 원이 증발했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6% 이상 급등하면서 5,500선을 되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발언 때문에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이 됐죠.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원인을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한 뉴스를 다 걷어내고 딱 세 가지만 보시죠. 성장은 둔화되는 부분,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걱정하는 부분들이 커진 거잖아요. 사실 이 세 가지가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지금 한국 시장을 덮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소식에 이란이 사우디 정유시설 그리고 카타르의 LNG 플랜트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으로 통해서 국제 해상 물류에 심각한 현재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이 특히 좀 가장 아픈 이유가 세계 4위 원유 수입국인데 중동의 의존도가 70%가 넘으니까요. 호르무즈 해협 이슈로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기업의 원가 상승, 또 물가 상승, 또 무역 수지 악화, 또 환율 급등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외국인 입장에선 가장 먼저 피해야 될 그런 시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독 더 많이 흔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조적 취약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러다 보니까 3월 9일 하루에만 외국인들이요 무려 7조 원 넘는 7조 7천억 원을 순매도합니다. 그럼 이 돈 어디 갔을까요? 외국인의 이 매도는 한국을 완전히 손절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을 줄이는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를 먼저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죠. 실제로 이 물량의 상당 부분은 삼성전자에서 이탈해가지고 코스닥의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로테이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의 추세가 추세 붕괴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인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이번 폭락을 과도한 패닉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주가 지금 현재 고점 대비해서 한 15% 이상 하락한 건 사실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라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꼬임, 그리고 공포심리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올해 200조 원을 훨씬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또 연초 이후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몇 퍼센트 올랐냐면 50%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나오는 거 당연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 15% 정도 내외의 조정 후에는 외국인들의 재진입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힘차게 달리던 사람이 지금은 숨 고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리기를 멈춘 게 아니죠. 펀더멘탈은 살아있으니까요.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직시해야 되는데, 이란 전쟁이 1개월 내에 종결된다라고 하면 단기 조정 후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만약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요, 코스피가 30% 급락을 해서 5천선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동시에 공급망의 마비라든지 또 소비 심리 위축이 경기를 둔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유가가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소멸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란 전쟁의 향방이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 변수를 눈에 불 켜고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전쟁은 이란에서 났는데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이란 전쟁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영향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가 하루에 한 2천만 배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예요. 해상 석유 무역의 어떤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또 전 세계 LNG 해상 물동량의 약 한 20%가 이 통로를 거쳐가고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의 80% 이상이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같은 아시아 쪽으로 향한다고 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막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한때 장중 12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리스크가 확대가 됐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반도체 공장 전력비라든지 물류비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잖아요. 반도체는 생산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입니다. 원가가 올라가면 수익성 그만큼 깎이겠죠. 두 번째 영향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반도체 쪽에서의 핵심 소재 중에 헬륨이 있는데 웨이퍼의 어떤 온도 조절이라든지 또는 진공 환경을 유지해주고 그리고 레이저를 통한 절삭이라든지 에칭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현재 기술로는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이 헬륨 없이는 반도체 생산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내 헬륨 수입량의 거의 65%가 카타르산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 운송로가 막힌 거죠. 또 있습니다. 식각 공정의 필수적인 브롬은 더 심각합니다. 국내 수입량의 98%가 이스라엘산이거든요. 한국이 중동에 의존하는 반도체 공급망 품목은 헬륨, 브롬을 포함해 가지고요. 한 14개 정도 품목에 달하는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소재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공급로가 지금 한꺼번에 막혀버린 겁니다. 세 번째 영향은 데이터 센터 쪽에서의 직격탄인 것 같아요. 아마존의 그 UAE라든지 또 바레인 데이터 센터가 드론 공격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잖아요. 또 헬륨 핵심 공급처인 카타르도 분쟁 지역에 인접해 있고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의 허브로 떠오르던 중동이 지금 전쟁터가 돼버린 겁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연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HBM 수요가 직격탄을 맞겠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기대하던 수요처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영향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미국 반도체 주도 빠졌는데 왜 유독 한국만 이렇게 심하냐? 의문 당연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연초 이후에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급등한 데 따른 어떻게 보면 되돌림 성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유동성이라든지 환급성이 가장 높은 한국 시장에서 우선 현금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구조적인 부분들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중동 전쟁이 발발하고 그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렇게 되면 원화가 약세로 치달으면서 외국인들 이탈이 나오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하락을 하는 이런 구도로 이어지는 이 도미노가 한국에서 가장 크게 작동했다라는 거죠. 한국이 억울하게 맞은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충격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으로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폭락은 사실 공포가 만든 과도한 반응이고요. 반도체 수요는 살아있고요. 실적 전망도 변하지 않습니다. 유가하고 사실 소재 수급의 문제는 분명 리스크 맞거든요. 하지만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모두 재고를 확보하고 또 공급선에 있어서의 다변화에 나서면서 단기 방어에 지금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국면에서 공포에 반응해서 좋은 주식을 던지는 건 정말 가장 비싼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향방 그리고 유가의 흐름 거기에 GTC 2026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지금 이 변동성은 기회입니다. 지난 2월 13일부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팔아왔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숫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13일 이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세를 쭉 계속 이어왔거든요. 특히 이번 이란 사태 이후에 이번 3월 달 들어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거의 한 7조 원가량, 한 6조 8천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3주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17조 5천억가량을 투매하면서 외국인 보유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9.9%까지 떨어졌죠. 그 결과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지난 7월 달이었을 때가 50% 이상 꾸준하게 유지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31일에 52.6%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사태가 터지면서 50%선 아래로 내려갔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 아래로 무너진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시겠죠? 그럼 외국인들은 왜 팔았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MSCI 리밸런싱의 어떤 기계적인 매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지난 2월 말부터 내마녀의 날인 3월 중순까지 실적과 상관없이 지수 룰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구간에 돌입했거든요. MSCI 코리아 추종 자금이 지금 적게는 60조에서 많게는 80조, 90조까지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비중을 한 2%포인트만 낮춘다라고 하면 1조 금액입니다. 그 규모의 패시브 매물이 나온 거죠. 삼성전자가 실어서 판 게 아니라 인덱스 펀드가 비중 조절하면서 기계적으로 팔아야 했던 그런 물량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란 사태로 인한 리스크 오프인 것 같아요.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팔거든요. 삼성전자가요, 하루 거래 대금이 수조 원에 달하는 정말 최고의 유동성 자산이잖아요. 대외 변수가 불안할수록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시장이 가장 먼저 현금화 대상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올해 초 50% 이상 급등을 했었던 그걸 통한 차익 실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수익을 챙기는 정상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여의도에서는 15%에서 20% 조정 후에 외국인들의 재진입 가능성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볼까요? 이번 달 3월 3일 그리고 3월 4일 삼성전자는 이틀 만에 14% 폭락하면서 18만 원 선을 겨우 안착하죠. 거래량은 얼마만큼 터졌냐면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4배가량 터졌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보게 되면 이 폭락이 나오는 와중에도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약 20조 원 분기사상 최고를 기록을 하고요.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200조 원 이상을 얘기하고 있죠. 실적은 역대 최고인데 주가만 급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PBR 값도 1배 수준 이하로 진입합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내는 기업이 PBR 1배 수준 청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댔는데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잖아요.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결정적인 호재가 하나가 있죠.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 중에 자사주의 83%를 소각하겠다. 금액으로 치면 약 한 16조 원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식 수를 줄이고 그렇게 되면 주당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주주들의 이익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신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올지를 판단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MSCI 리밸런싱을 하는 2월 말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실제로 하락을 하고 이 하락이 펀더멘탈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문제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음 분기로 넘기며 계속 보유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의 상승세는 2분기에도 계속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3월 9일 장중에 포착이 된 외국인 순매수 전환은 단순한 저가 매수를 넘어서요. 차세대 AI 메모리 공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매집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역시 분기 배당나기를 앞두고 삼성전자 매집 패턴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에 이미 개인이 7조 원 정도 담았거든요. 기관도 저점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율 50% 회복 여부가 다음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발 여파가 있더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대표님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먼저 현재 주가하고 목표 주가에 대한 어떤 괴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3월 11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한 19만 원 정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22만 8천 원 정도가 평균 목표 주가고요. 최고 목표 주가를 낸 증권사는 국내 SK증권으로 30만 원입니다. 해외 증권에는 맥쿼리 증권이 34만 원을 제시하고 있죠.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고 목표 주가까지 약 한 78% 이상 더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한 95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12개월 평균 목표 주가가 122만 원이고요. SK증권에서 내놓은 목표 주가는 160만 원. 현재 주가 대비해서 최고 목표 주가까지도 약 한 68% 이상 더 오른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주가는 폭락했는데 목표 주가는 오히려 왜 올리고 있는지 이유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유 첫 번째는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목표 주가가 상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2025년 4분기 영업이익이 같은 동기 대비해서 200% 폭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그러니까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00조 원을 넘어갈 거고요. SK하이닉스도 158조 원을 넘는다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실적이 예고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대신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률이 60%를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60%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은 제조업에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보통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잘 나왔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도 사실은 예상 이익 곱하기 적정 PER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면 목표 주가도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지금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하고 범용 D램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40% 이상,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130% 이상 급등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수급 구조도 완벽합니다. 올해 D램 수요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고요. 생산 증가율 같은 경우에는 한 19%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BM 쪽에서의 수요는 무려 126% 급증합니다. 공급은 이를 소폭 하회하고요. 여기에 트렌드포스 같은 경우에 서버용 D램 가격 전망치를 기존에 15%에서 20%였었던 전망치를요 상향하는데 몇 퍼센트 상향하냐면 28%에서 33%로 대폭 상향합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실적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목표 주가 당연히 상향하겠죠. 이 흐름이 지금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AI 수요가 구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수요 구조가 경기 사이클에서 AI 사이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4년에서 5년 주기의 호황, 불황이 반복이 됐던 반도체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가 메모리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에 AI 설비 투자 전망치가 연초 대비해서 45% 이상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또 반도체 시장도 연간 매출 1조 달러 돌파가 당초 예상보다 4년 정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2026년 AI 쪽에서의 설비 투자 폭발 그리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 이 두 가지가 역사상 유례 없는 정말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이 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죠. 네 번째 이유는 자사주 소각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약 한 12조 원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한다고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16조 원가량 자사주 소각한다 발표했으니까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 주식수 줄어들고 남은 주식의 가치 올라가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자사주 소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기업 스스로 우리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가장 강력하게 시장에 보내는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목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건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고요. 실적이 오르고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AI가 어떤 수요에 있어서의 구조적으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상향이거든요. 중동 전쟁이 터져도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외부 충격은 사실 펀더멘탈 못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 종결 시그널이 올 때 외국인 보유 비율이 50%를 다시 회복하는지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시장은 현재 주가하고 목표 주가하고의 괴리를 단숨에 메우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트럼프의 종전 가능성 발언에 이란 전쟁의 이른 종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란 종전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시장은 이미 종전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모멘텀인지 예고편을 살짝 보여줬어요. 언제냐면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이제 발언이 나온 직후에 코스피가 전일 대비해서 6% 올랐으니까요. 전날은 8% 넘게 급락해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6% 폭등하는 정말 극단적인 장세가 연출됐으니까요. 그런데 유가는 더 극적이었죠. 확정 공포를 통해서 장중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었던 WTI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과 또 G7 쪽에서의 전략 비축류 방출 가능성에 맞물리면서 86달러 수준까지 급락했으니까요. 불과 하루 만에 27%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도 이 정도 반응이 나왔다라고 하면 진짜 종전 선언이 나오면 그 충격파는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종전 진짜로 임박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물론 아직 종전이 확정된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사 발언과 또 강경 발언을 번갈아 내놓으면서 지금 혼선이 좀 커지고 있고 이란의 수뇌부도 즉각 반발하면서 강경 투쟁 의지를 지금 천명했으니까요. 그러나 핵심은 양쪽 다 장기전을 원하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란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미국도 미사일 소모 비용이 굉장히 큰 부담이니까요. 협상을 통한 긴장 완화가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종전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영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향은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해소가 되겠죠. 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들의 원가가 일제히 내려갈 거고 소비자 물가 압력이 빠질 거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겠죠. 주식시장의 최고의 조합이니까요. 두 번째 영향은 외국인들의 귀환 같아요. 코스피 하락률이 지금 한 16%, 15% 정도 떨어져서 주요 어떤 낙폭보다 가장 많이 빠졌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 빠졌고 유로스톡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빠졌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많이 빠졌으니까요. 가장 많이 빠진 시장이 종전 후에 가장 강하게 오르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요. 외국인이 가장 먼저 팔았으니까 안도레리가 올 때 한국을 가장 먼저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의 수급이 정상화될 것 같아요. 종전이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릴 거고 카타르 쪽에서의 헬륨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쪽에서의 브롬이 다시 들어오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에 삼성전자가 플러스 8%, SK하이닉스는 플러스 12% 급등한 것도 이 소재 수급의 정상화 기대를 반영한 거거든요. 진짜 종전이 오면 이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동 쪽에서의 데이터 센터의 투자 재개 부분인 것 같아요. 중동 분쟁이 종결이 되면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사우디 쪽에서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다시 불을 붙겠죠. 이 데이터 센터들이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쪽에서의 HBM을 대규모 사가는 그런 구조로 전개가 될 거고 국내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서 반도체라든지 조선 분야의 대미 투자도 지금 탄력을 받을 그런 전망에 놓여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피 종전 후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7,000선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근거를 대자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역대 최대 영업이익에 대한 경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해소 국면, 거기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환율이 안정이 되면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 대규모 귀환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동 전쟁의 종전은 한국 증시의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강력한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현재의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의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고점을 넘어 새로운 코스피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와 함께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시의 격언이 있듯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일 텐데요. 조진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사실 낙관론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진짜 실력 있는 투자자는 최악을 먼저 상정하고 움직이니까요. 먼저 숫자로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코스피는 30% 이상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 5,60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가 30%더 빠진다라고 하면 4,000포인트거든요. 단계별로 보면 전쟁이 2, 3주, 3, 4주 안에 종결이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15% 내외의 조정 후에 복귀를 다시 할 거고요. 한 달 이상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20%의 조정은 필수 불가결할 것 같고요. 6개월 이상 장기화 된다라고 하면 곡물 가격까지 겹쳐서 코스피가 본격 하락세에 진입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시나리오가 사실 일부 좀 먼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란 전문가 회의에서 대미 강경파 아들이죠. 하메네이의 아들이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되면서 협상보다는 갈등 심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단순한 가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최악의 도미노 공포, 즉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인데요.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물가를 밀어올리는 동시에 또 공급망 마비라든지 또 소비 심리 위축이 경기 둔화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소멸될 거고 경기는 침체가 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에너지 쪽에서의 현실화 부분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0%가 넘거든요. 정유업계에서는 시장에서 원유와 또 유조선의 어떤 씨가 말랐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일부 정유사는 공장 가동률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공장이 반쯤 멈추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환율과 금리의 이중 압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장중에 1,499원까지 치솟아서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했거든요.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4.2%를 상회했고 달러 강세 지속이 겹치면 외국인들은 한국을 탈출할 이유가 3개나 동시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그런 생존 전략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게 되면 3단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응 전략은 종목 고르는 게 아니라 피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과 유가가 꺾이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관망이 좀 답인 것 같고요. 유가가 90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또 금리가 재급등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현금과 달러 비중을 30% 정도 늘리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으로 재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이 곧 무기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재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에너지라든지 방산주가 필수 방어주거든요.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또는 LIG 넥스원 같은 수주 잔고가 탄탄하면서 실적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종목으로 피신할 거 굉장히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이라든지 통신 섹터, 특히 이제 금융 쪽에서는 KB금융이라든지
뭐 신한지주라든지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 같은 이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배당 수익률이 좀 높습니다. 평균 배당률이 한 4%에서 6%대의 배당 수익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박살이 나도 배당은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방어주의 힘이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해지 수단으로 소량을 좀 편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유라든지 또는 원자재 관련 ETF를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 편입을 하면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방어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시장이 더 빠져도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좀 쉬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위험 신호는 반드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브렌트유가 120달러를 돌파하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2%를 상회하고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켜지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매수는 절대 금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유가가 8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금리가 안정이 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되면 그때가 바로 반격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가 9.11 테러 때도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코로나 때도 기억해 보신다라고 하면 결국 회복됐습니다. 최악을 준비하는 건 포기가 아니죠. 살아남아서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금을 확보하고 방어주로 재편을 하고 또 위험 신호 세 가지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신호가 꺾이는 순간 현금을 쥐고 기다린 사람만이 최저점에 정말 좋은 주식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지난 3월 12일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제 특강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3월 20일에도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3월 20일 날 저녁 6시 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저녁 6시 이후에 신청하시면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드니까요. 미리미리 신청을 해 두시고 좋은 특강을 통해서 좋은 여러분들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 지난 3월 10일에도 변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월 20일에 있을 특강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증시의 흔들림에도 코스닥 지수는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진표 대표님께서는 올해 코스닥 3,000포인트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먼저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올해 1월 26일 날 4년 9개월 만에 드디어 1000포인트를 돌파하죠. 7% 이상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가까지 발동이 됐고 기관 투자자들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원 넘는 금액을 하루 만에 순매수했으니까요. 이게 단순한 반등이 아니다라는 그런 신호였고 그러면 3,000포인트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니다라고요. 이유를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왜 이렇게 기대감이 커졌냐를 먼저 보시게 되면 정부가 디지털 자산하고 그다음에 토큰 증권 같은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 3,000포인트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목표를 제시했고 3,000 스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라든지 뭐 시장 활성화라든지 여기에 힘을 모으겠다라고 공식으로 좀 선언하죠. 정부 차원에서 이걸 목표로 내건 부분인데 코스피 5,000이 실현이 되니까 이제 다음은 코스닥 3,000에 대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가 여기에 1,400조 원 규모의 연기금을 동원한다 이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기금 운용 평가 어떤 운용 수익률에서 코스닥 지수를 처음으로 포함시키고 코스닥 150 지수를 5% 반영하기로 했죠. 연기금이 이제 코스닥에 발을 들어놓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3,000이 올해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스닥이 사실 지난 20년 동안 코스닥에 진입한 기업 수를 세어보니까 한 1,350개 정도가 되고 퇴출한 기업을 보면 한 415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다산 소사라는 거죠. 즉 많이 들어왔고 기간이 좀 짧았다라는 거죠. 그 결과 시가총액은 한 8배 뛰었지만 정작 지수는 한 1.6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돈은 들어왔는데 기업의 퀄리티가 안 받쳐주니까 지수가 제대로 못 올랐다라는 거죠.
지수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코스피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들의 실적이 지수를 견인하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코스닥은 시장 구조와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전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증권업계에서의 공통된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뺄셈 카드예요. 그러니까 뺄셈 전략인 거죠. 금융위원회하고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12일 날 상장 폐지 개혁안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올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 그 대상 기업 수가 당초에는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220개로 늘어났습니다. 기준을 보게 되면 올해 7월부터는 1,000원 미만인 동전주는 이제 상장 폐지 대상이 됐고요. 공시 위반 기준도 15점에서 이제 10점으로 낮춥니다. 그리고 중대 위반이라든지 또는 고의적인 위반을 단 한 번만 하면 바로 상장 퇴출이죠. 그리고 상장 폐지 개선 기간도 1년 6개월이었던 게 1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기 퇴출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를 골라내야 정말 좋은 사과만 남잖아요. 그래서 박스의 가치를 올려야겠다라고 하는 이치하고 같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NH투자증권이 구조 개편이라든지 또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AI라든지 ESS 그리고 우주산업 같은 이쪽의 코스닥 관련 기업으로 자금 쏠림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실질 금리가 제로에 수렴하면서 시중 자금이 코스닥으로 확산될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코스닥 섹터의 구성 종목 중에 바이오, 그다음에 AI, ESS, 우주 이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했거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3,000포인트라고 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쉽지 않다. 코스닥 3,000포인트가 전개가 되려고 하면 정권이 직접 목표를 내걸었고 또 연기금의 어떤 유입되는 제도라든지 또 부실 기업의 퇴출에 대한 시장의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구조적 변화가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현재 코스닥이 1,100포인트에 있는데요. 3,000까지는 정말 3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바이오하고 2차 전지의 실적 가시성이 확인이 돼야 상승이 본 궤도에 오를 명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3,000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1, 2년 정도의 중기 목표로 보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목할 섹터는 코스닥 150에 편입된 비중이 높은 기업들하고 또 AI라든지 반도체 쪽에서의 소부장 종목들 또 바이오라든지 우주산업 관련되어 있는 핵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급등을 쫓기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의 방향에 올라타는 중장기 전략이 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되면서 코스닥 활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코스닥 액티브가 코스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지난 3월 10일에 역사적인 첫 출시를 한 코스닥 액티브 ETF. 많은 분들이 이게 코스닥 시장에 진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냐라고 의구심 가졌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대 이유는 충분하지만 무조건 장밋빛만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흥행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상장 첫날 하루에만 총 1조 원이 넘는 돈이 코스닥 액티브 ETF로 흘러갔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웬만한 신규 상품들이 초기에 수백억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이걸 감안하면 정말 폭발적인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코스닥 시장 전체에 고루 퍼진 게 아니라 코스닥 150이라고 하는 상위 종목들에만 극단적으로 몰려 있다는 거거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소외돼 있던 부분들인 건데요. 기존의 그 패시브 ETF는 시총 비중이 높은 상위 1등에서부터 10등 종목에만 투자가 집중이 됐고 나머지 대형주라든지 또 중소형주하고 소형주로 수급이 퍼지기는 좀 힘든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액티브 ETF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어떤 기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액티브 ETF는 지수만 따라가는 상품하고 좀 달리 자산 운용사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담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과 펀드의 어떻게 보면 중간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서 개별 종목처럼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서 환급성이 좋고 실시간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펀드 매니저의 실력이 성과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의 코엑
팩트 코스닥 액티브에 들어가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뭐 리가켄 바이오, 에코프로비임이라든지 뭐 BHI 그리고 ST팜,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편입이 됐고 타임 코스닥 액티브에는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또 수익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이 좀 다른 거죠. 실제로 상장 첫날 코엑트 코스닥 액티브 비중 1, 2위를 차지한 큐리언트하고 성호전자는 당일날 20%가 넘는 폭등이 좀 나왔고요. 이게 바로 액티브 ETF의 힘인 것 같고 펀드 매니저가 발굴한 종목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편입된 종목들이 실제로 급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도 굉장히 강력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코스피 6천 시대에 이어서 코스닥 지수 3천 달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시장의 체질 개선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굉장히 잘 주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신뢰라든지 혁신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발표하면서 부실기업 퇴출 같은 상장 폐지 제도에 대한 개선안도 이번에 잘 내놨으니까요.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 코스닥에 긍정적인 변화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긍정적인 변화는 코스닥 150에 쏠려 있는 부분들을 좀 벗어나서 중소형 우량주까지 수급이 퍼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금 분산 효과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펀드 매니저들이 숨겨진 우량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종목의 재조명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이라든지 ETF 출시가 맞물리면서 만들어지는 투자자의 어떤 신뢰 회복 효과 이 세 가지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은 저평가된 종목이 굉장히 많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성과의 핵심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초과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각 운용사의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액티브 ETF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이끌 어떻게 보면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도구가 좋다고 결과가 항상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운용사 쪽에서의 실력이라든지 또 시장의 환경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어떤 지속성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코스닥 3천 꿈의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서요. 지켜봐야 될 핵심 변수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또한 이번 폭락에 흔들렸지만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2차전지 올해 전망은 어떠하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2차 전지는 작년 2025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계륵추격을 받았죠. 전기차 수요 둔화에 발목이 잡히고 또 트럼프 집권 이후에 어떤 IRA 세액 공제까지 흔들리면서 주가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 폭락에 빠르게 반등했냐?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의 주력 엔진이 전기차에서 ESS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ESS 배터리 수요가 2024년에 230기가와트시에서 2026년 되면 한 400기가와트시로 2배가량 확대가 되거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급격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금 ESS가 부각이 되면서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북미 쪽에서의 ESS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흔들려도 AI 쪽에서의 ESS 수요는 흔들리지 않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투자자들에게 퍼진 거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2차전지 업황은 양면성이 좀 뚜렷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ESS 쪽을 좀 보면 ESS 쪽은 굉장히 밝아요. 올해 천연가스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 그리고 ES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성도 뚜렷해지는 그런 국면으로 전개가 될 것 같고 특히나 오픈 AI라든지 뭐 X.AI가 2030년과 2033년 사이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데이터 센터의 건설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전력이라든지 뭐 전력 저장 장치 수요가 비선형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일반적인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ESS 말고 그러면 전기차 쪽은 어떠냐? 사실 전기차 쪽은 올해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한 회복을 하는 그런 해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성장이 얼마큼 될 거냐면 한 10에서 18% 성장이 전개가 될 거고요. 유럽 시장은 조금 더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평균 한 14%에서 한 25%. 오세아니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쪽은 한 20에서 48%. 이거에 반해서 북미 시장이 전기차 뭐 구매 보조금 폐지라든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한 14% 성장이 아니라 하락하는 이런 시장이 전개가 될 건데요. 또 한국의 배터리가 글로벌 점유율도 약간 좀 소폭으로 낮아집니다. 전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였는데 올해 한 16에서 17%로 이렇게 낮아질 전망이거든요. 결국 올해 2차 전지는 ESS가 전기차의 빈자리를 얼마나 빠르게 채우느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추가로 봐야 할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중국 배터리 견제인데요. 미국 공화당이 중국의 ESS 배터리 수입 금지 법안을 발의하자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였잖아요. 이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변수는 전고체 배터리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업종이 일제히 정체기를 지나서 이제는 ESS라든지 뭐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의 어떤 확실한 동력을 지금 확보했잖아요.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또 뭐 드론 같은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한 미래 산업의 등장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의 가치가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7년 상용화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선반영이 주가에 전개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종목들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 사업에서 ESS 출하량이 전기차용 출하량을 추월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용 무정전 전원 장치 같은 고부가 제품의 어떤 수요라든지 실적을 견인해서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한 6% 더 상향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50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미국의 중국산 ESS 수입 제한 조치가 가시화될 경우에 수주가 가속화될 예정이고, 또 삼성 SDI의 ESS 매출이 올해는 5조 원을 넘을 거고요. 또 ESS 모멘텀의 어떤 핵심 종목이 삼성 SDI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 삼성 SDI도 한 50만 원 중후반대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올해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매출이 1조 원 넘어갈 거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이상 나오면서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고체 쪽에서의 외부 판매 비중이 작년에 25%였는데 올해는 훌쩍 넘어서요 70% 이상 확대될 거거든요. 또 인도네시아 니켈 제론소 인수를 통해 가지고 원료의 내재화를 통한 수익성이 대폭 개선될 걸로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머티 같은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황화리튬 시장의 주요 어떤 주체로 지금 계속 부상하고 있거든요. 황화리튬 수요가 2030년 가서는 9,000톤, 2035년 되면 4만 톤 이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주거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해 2026년 2차 전지 투자는 전기차는 하반기부터 회복을 확인이 될 것 같고, ESS라든지 전고체는 전기차보다는 좀 더 한 발 앞서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 방향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같은 셀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겠죠. 탄력은 양극재라든지 소재 구간에서 커지는 그런 구조라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주요 기업인 바이오 기업들은 롤러코스터와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이오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올해 2026년 제약바이오 섹터는 기상도로 표현하면 대체로 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 전반이 일제히 상승하기보다는 선택된 영역에 있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어떤 자금 흐름이 집중이 되는 선별적 반등 국면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가 다 같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2026년 2월 이후에 제약바이오 테마는 3개월 등락률을 보게 되면 32% 급등했고 1개월 등락률로 보게 되면 13% 상승합니다.
코스닥 내에서 가장 강력한 업종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 모두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특히나 뭐 대형 CDMO 같은, 그리고 기술 이전 계약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인정한 종목에만 돈이 몰리는 그런 구조란 얘기죠. 왜 지금 바이오가 강하냐면 구조적인 변화 한 세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구조적인 변화에 맞물려 있는 첫 번째는 중국 바이오 견제에 의한 반사 이익 같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효된 미국의 생물보안법, 중국 바이오 기업의 거래를 제한하고 또 의약품이라든지 원료 조달 같은 부분들, 또 생산 거점에 대한 선택 기준을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뭐 한국, 일본, 그리고 뭐 인도, 유럽 기업들이 대체 생산 기지하고 전략 파트너로 부상하면서 시장 경쟁에 대한 어떤 이 구간이 굉장히 가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밀려난 자리에 K바이오가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빅파마의 특허 절벽으로 인한 기술 수출에 대한 황금기가 지금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끝나는 쪽을 보게 되면 머크의 키트루다가 2028년에 끝나고요. 2032년에 노보노디스크의 세미클루타이드가 끝나고요. 2031년에 사노피의 두픽센트가 끝납니다. 연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들의 어떤 특허 만료가 지금 앞당겨지면서요. 빅파마들의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 니즈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빅파마들이 한국 바이오텍에 손을 내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어떤 연간 기술 수출 규모가 지금 20조 원을 넘어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계속 경신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AI하고 비만 치료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부분이에요. 비만이라든지 뭐 항암제 중심의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성장으로 인해서 단일 클론 항체라든지 뭐 단백질하고 펩타이드 분야의 쪽에서의 강세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6년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될 거고, 또 국내 비만 영역에 대한 어떤 주요 임상 결과도 다수 발표가 될 거거든요. GLP-1 계열 시장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연평균 20% 성장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엔 또 국내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 이쪽 분야도 굉장히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반드시 보셔야 될 핵심 종목을 몇 종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일라이 릴리, GSK가 각각 뇌혈관 장비 셔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임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검증에 시험대에 오르는 부분들이 올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올해 4월 달에 GSK하고 최대 4조 원, 그리고 11월 달에 일라이 릴리하고도 3조 8천 정도 마일스톤 이벤트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번 3월 달에 담도암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가 될 거고, 올해 1분기에 위암 데이터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줄줄이 정말 좋은 그 재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의 정점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 플랫폼인 콘주올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인 글로벌 기술 수출을 이어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고, 올해 상반기에 리가켄 바이오의 14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기존의 ADC 블록버스터 안에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가치평가로 잘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올해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재평가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에요. CDMO는 올해 2026년 제약바이오 섹터의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실적 모멘텀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국내 대형 CDMO의 대규모 설비 증설이라든지 또 올해부터 본격 가동 구간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레벨업이 진행이 될 거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제작 어떤 직판 체제에 대한 안착, 또 진펜트라에 대한 어떤 처방 누적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축적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을 좀 많이 올릴 것 같아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같은 이 두 종목 체크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은 한미약품하고 펩트론입니다. 한미약품의 MSD의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비만 합병증이라든지 또 메쉬 치료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임상 결과 발표가 있고 최대 이벤트죠. 또 한국형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가시성이 좀 많이
커질 경우가 되면 밸류에이션도 재산정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돌입한 게 한미약품이고,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GLP-1 계열의 어떤 비만 치료제 부분들로 기술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주요 대상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빅파마들에게 체크하실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2026년 제약바이오 섹터는 업황이라든지 정책 모멘텀이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반등이라든지 또는 재평가가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그런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상 단계라든지 허가에 대한 가시성에 따라서 주가 흐름의 편차가 좀 확대될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주의 기대감이 끝나가는 것일까요? 한동안 로봇에 대해 관심이 컸었는데 전쟁으로 인해 관심이 꺼진 모습인데 로봇주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볼 종목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로봇주의 어떤 숨고르기 그 핵심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종전 협상 이슈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적극 추진하면서 방산주로 몰렸었던 자금 일부가 빠지고 상대적으로 방산하고 로봇 연계 테마의 온도가 조금 낮아진 측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3월 11일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30일 동안 무조건 휴전을 제안을 했고, 이후에 러시아가 에너지 인프라의 어떤 공급 중단에 합의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높아졌으니까요. 전쟁이 잠잠해지면 드론이라든지 군사 로봇 관련 테마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오해가 있는 거죠. 로봇 산업의 본질은 사실 전쟁 테마가 아니거든요. 전쟁 수혜 종목들이 빠지는 건 맞지만 진짜 로봇 산업,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라든지 협동 로봇 그리고 산업용 자동화의 성장 스토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 2026년은 로봇 산업이 어떻게 보면 기로에 놓인 그런 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기다렸던 휴머노이드가 드디어 상업화하고 양산 단계의 첫 발을 딛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로봇 산업은 한 발짝 더 나아가거나 아니면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휴머노이드는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유니트리가 지금 2024년 1,400대 정도를 납품을 했고요. 올해 2,000대에서 3,000대 정도를 출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지난 CES 2026에서 호평을 받았고 연간 3만 대 정도의 생산 설비 건설이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라든지 제조 현장에 납품이 시작될 그런 예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올해 로봇 관련주가 AI라든지 정부의 정책 그리고 대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3대 축이 맞물리면서 실체가 있는 산업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생성형 AI가 어떻게 보면 뇌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로봇은 이제 AI의 몸으로 작동하면서 실제 물리적 공간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중국 로봇 견제입니다. 국내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국산 로봇주의 직접적인 수혜가 연결되고 있고, 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산 로봇 수입 규제 이슈가 한국 관련주에 대한 어떤 글로벌 자금 유입을 이끄는 트리거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 로봇이 채우는 그런 구조, 사실은 2차전지하고 완전히 같은 그런 패턴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규모가 2024년에 한 1,700억 달러에 달았는데 2034년 가면 연평균 13% 정도 성장해서 600억 달러로 굉장히 커지는, 협동 로봇 시장은 더 커집니다. 연평균 35% 정도로 커진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로봇주 몇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CS 2026에서의 혁신상 수상을 통해서 글로벌 어떤 기술력을 과시했고, 또 수입 플랫폼이라든지 또 북미라든지 유럽 중심의 글로벌 판매량이 사실은 핵심 경쟁력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기술적인 반등 신호도 지금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종목이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라든지 또 세종의 신공장 가동 본격화가 맞물리면서
기관 수급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신공장 안에서 휴머노이드의 어떤 생산 라인에 대한 포함에 대한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서 생산 능력에 대한 어떤 확대 이 부분도 실적 레버리지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할 거고 삼성전자의 직접 지분 투자라든지 또 자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가장 강력한 어떤 투자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SOS랩입니다. 현대차 쪽의 로봇 매출이 올해는 한 130억에서 한 180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안에서의 레퍼런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향후에 로봇 산업이 개화하게 되면 매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CS2026에서 핵심 주체인 로보틱스 그다음에 AI하고 맞물려서 로봇 쪽에 라이다 적용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요. S랩 같은 종목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하고 현대 로보틱스입니다. 현대차가 CS2026에서 아틀라스 휴머노이드를 공개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진입을 공식화했고 또 미국 정부하고 글로벌 파트너하고 협력을 추진하면서 산업 로봇이라든지 뭐 서비스 로봇으로 확장 가능성을 굉장히 잘 보여줬죠. 기존의 자동차 실적에 로봇 성장성이 더해져서 종합 산업 기업으로서의 어떤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하고 현대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은 AI 기술과 결합하면서 최소 연평균 20에서 25% 정도의 고성장을 할 걸로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 아틀라스의 첫 어떤 상업적인 납품 그리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콜옵션 그리고 반덤핑 관세 확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대형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2026년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조정은 기대감이 거품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실적을 기반으로 한 도약하기 전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비 많이 오르지 않은 코스닥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코스닥 투자 어떤 종목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전략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전략 첫 번째는 코스닥 액티브 ETF로 진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종목 선택이 두렵다라고 하면 지난 3월 10일에 출시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최선입니다. 지금 3월 현재 코스닥 액티브 ETF의 시장은 AI라든지 뭐 바이오 신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안에서의 우량 기업들을 적극 편입하면서요. 시장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지금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죠. 또 퇴직연금 DC형이라든지 IRP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하는 어떤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게 강점이고요. 삼성의 액티브 ETF 또 타임 포트폴리오의 ETF 두 상품을 분할해서 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략 두 번째는 그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 테마를 공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2026년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 중에 하나는 단연 반도체 소부장 국산화거든요. 단순한 테마성 급등이 아니라 글로벌 퀄테스트 통과라고 하는 실질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종목 하나만 말씀드리면 HMX 같은 경우에 자회사 SMI의 광학 온도 센서가 마이크론의 싱가포르 공장의 퀄테스트를 최종 통과하면서요. 기존의 해외 독점 구조를 완전히 깨는 그런 성과를 냈죠. 2027년 이후에는 마이크론 월 사용량의 50에서 60% 수준까지 수주를 확대할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중장기 실적 성장 가시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코스닥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략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종목을 따라가는 거죠. 코스닥에서 가장 확실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1월 20일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이후에 주가가 소폭 올랐고 3월 5일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이후에 무려 17% 급등했으니까요. 연초 이후 코스닥 부양정책 기대감과 또 2차전지 ETF 자금 유입이 맞물리면서 에코프로 BM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35% 급등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종목, 단순 개인 수급이 아니라 실력자들의 판단이 담긴 그런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당장 눈여겨볼 코스닥 종목 리스트를 좀 말씀드리면
바이오에서는 ABL 바이오나 뭐 리가켄 바이오, ADC 쪽에서의 플랫폼 기업이죠.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인데 ESS라든지 전고체 스토리가 있지만 1분기의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HM넥스라든지 뭐 하나머티리얼 또는 APR,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뷰티라든지 헬스케어 종목들도 코스닥 포트폴리오에 함께 담을 수 있는 정말 알짜배기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더 올랐기 때문에 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올랐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거죠.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유동성 확장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기조와 코스닥 액티브 ETF 출시까지 모든 조건이 지금 코스닥을 향해 있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오르고 코스닥이 뒤따르는 전통적인 순환 패턴, 지금 그 흐름에 초입에 코스닥이 와 있고요. 무조건 뛰어드는 것도 또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아닌 분할 매수하고 종목 선별이 2026년 코스닥 투자의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특강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제 특강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요. 계속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번 3월 20일에도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3월 20일 날 저녁 6시 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로 들으실 수 있고요. 저녁 6시 이후에 신청하시면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드니까요. 미리미리 신청을 해 두시고 좋은 특강을 통해서 좋은 여러분들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같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에 지난 3월 10일에도 변동성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전략을 세워드렸으니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3월 20일에 있을 특강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